자식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길입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아무리 낯설어도 그 길의 끝에 아들 녀석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익숙하고 푸근해지는 길이지요. 이번 걸음은 유독 더 그랬어요. 며칠 전 며느리 미나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선우 씨가 어머니 뵙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살가운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며느리와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서먹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아이라 살림에는 영 흥미가 없어 보였고, 제가 가끔 반찬이라도 싸들고 가면 괜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다 하다니 이 늙은 시어미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럼 가야지. 우리 선우 보고 싶었는데 잘 됐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아들 녀석이 환장하는 소고기 장조림부터 해야지요. 기름기 적은 홍두깨살을 큼직하게 사다가 찬물에 핏물을 빼고 갖은 양념에 조리는 일은 손이 많이 가지만 맛있게 먹을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입맛이 까다로워 뭘 좋아할지 몰라 늘 고민인데 지난번에 제 깻잎 장아찌를 제법 잘 먹던 기억이 났어요. 잘 삭힌 깻잎을 한 장 한 장 양념장에 적시는 내내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둘 반찬통을 늘어놓으며 한창 분주한데 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혹시 반찬하고 계신 거 아니죠? 어찌나 목소리가 다급한지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아들 좋아하는 장조림 좀 하고 있었다. 너 먹을 깻잎도 좀 무치고. 그러자 며느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번에 보니 냉장고에 자리도 하나도 없고 그거 언제 다 먹는다고 그러세요. 음식물 쓰레기만 나와요. 제발 몸만 편하게 오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을게요. 어찌나 단호하게 말하는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드는 어미의 마음을 그저 냉장고 자리나 차지하고 결국엔 버려질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만 같아 야속했지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살림 방식은 우리 때와는 다른 법이니까요. 깔끔하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니 제 오래된 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갈 테니 너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네, 어머니.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행 오신다 생각하고 오세요.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밝아졌습니다. 저는 못내 아쉬운 마음으로 핏물을 빼던 소고기를 다시 냉동실에 넣고 양념이 밴 깻잎은 도로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그래, 다 알아서 준비한다니. 어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상을 차리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서운함보다는 기대감을 애써 채우며 그렇게 아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2번 바뀌고 지하철을 한 번 더 갈아타고 꼬박 4시간이 걸려서야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어찌나 높고 삐쭉삐쭉한지 꼭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만 같아 정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높은 성냥갑 어딘가에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되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맞이한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잘 다려진 블라우스에 재킷까지 걸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차가 좀 막혔네. 우리 미나, 어디 나가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쭈물하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어머니, 정말 어쩌죠? 제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터져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계약건인데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오라고 초대해 놓고 이제 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니요. 그것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말입니다.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서 있는데 며느리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쪽을 손으로 가리키더군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차려놓고 가요. 그녀의 손끝을 따라 제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6인용 식탁 위에는 마치 섬처럼 밥 한 공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종지 하나. 그 안에는 간장이 찰랑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선 간장에 밥이라도 비벼 드시고 계세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거의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텅 빈 아파트 안을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옅은 향수 냄새만이 아직 공중에 남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배고픔보다 더 지독한 허기와 서러움이 심장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간장에 밥이라도. 그 말이 마치 독이 든 가시처럼 귓가에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이런 취급을 하는 걸까요? 반찬도 싸우지 말라며 큰 소리 치더니 그 애가 말한 다 알아서 준비한 밥상이 고작 이 간장 종지 하나란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흰쌀밥과 검은 간장이 부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이 차가운 식탁 앞에서 지고 마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왔어?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피곤해 전 목소리로 들어서던 아들은 식탁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저와 그 앞에 놓인 밥상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녁 아직 안 먹었어? 미나는? 미나 아직 안 왔어? 아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는 편이 맞을 거예요. 제 침묵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아들은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미안해. 미나가 오늘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만. 배고프겠다. 내가 얼른 뭐 맛있는 거 시켜줄게. 뭐 먹고 싶어? 회 시켜줄까? 아니면 족발? 아들은 제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 대신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아들의 그 행동이 제 남은 마음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게 필요한 것이 배달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 아들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느꼈을 모멸감과 서운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껄끄러운 상황을 맛있는 음식으로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위해 차려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례한 그 밥상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집, 그 넓고 낯선 아파트에서 저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시켜준 족발은 거의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간장 밥상은 치워졌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상이 제 마음속에 떡하니 차려진 기분이었죠.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몇 점을 입에 넣는 척했지만 그의 역시 이 가시방석 같은 시간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말았어요. 밖에서 무슨 대단한 계약을 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짙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나는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아들이 제 대신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셨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족발 시켜서 먹었지. 그 말에 미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날 밤 제가 수십 번은 더 듣게 될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죄송한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저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기 전 일단 먼저 내뱉고 보는 방어적인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운도 없었고 제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했는지 그 가벼운 말 한마디로 재단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 침묵이 벌처럼 느껴졌는지 아들이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실 텐데 어서 주무세요. 미나, 너도 얼른 씻고. 그렇게 저는 손님용으로 내어준 작은 방으로 떠밀리듯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눕자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천장에 매달린 낯선 무늬의 조명을 바라보며 저는 밤새도록 그날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자식 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온갖 서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이 어색하고 불편한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서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어젯밤보다 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는데. 식탁 위에는 까맣게 탄 식빵 2조각과 누가 봐도 물 조절에 실패한 밍밍한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아침 식사라고 차려놓은 며느리의 모습에 어젯밤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나 말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다. 나 첫 차 타고 가봐야 한다. 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아침은 드시고. 입맛 없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까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시지 아들의 만류에도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늙은이,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는 바보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제 굳은 표정을 읽었는지 아들도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간장 종지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엄마, 집에 잘 도착했어? 응. 엄마, 정말 미안해. 미나가 엄마 가시고 나서 계속 울었어. 어제는 정말 회사에서 갑자기 호출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대.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전부 며느리를 위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쩔 수 없었는지만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변명을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 상처는 그들에게 그저 잘 무마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일 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으니까 끊어라. 엄마, 내 말 좀.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나예요. 어제 오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생각하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마지막에 붙은 우는 모양의 이모티콘까지. 저는 그 길고 정성스러운 문자를 보며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벼운 글자들이 제 마음에 난 깊은 생채기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가장 무거운 대답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의 사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였어요. 금색 보자기로 포장된 상자 위에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아들, 며느리 올림이라는 카드까지 붙어 있었죠. 저는 그 상자를 들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 선 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모멸감과 상처의 값이 고작 이 고기 몇 근이란 말인가. 그들은 제가 이 비싼 고기를 보고 그래도 성의가 갸륵하구나 하며 마음을 풀 것이라 기대한 모양입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 마음의 언어와 저 아이들의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 상자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현관문 밖에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오며 가며 그 상자를 볼 때마다 그날의 간장 밥상이 떠올라 속이 뒤집혔으니까요. 그들의 사과는 제 마음에 닿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제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밤마다 더 선명하게 떠올라 저를 괴롭혔어요.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며느리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방치된 한우 세트는 시간이 지나며 상해갔고 저는 결국 경비실에 부탁해 그것을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저 한우 세트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멀리 사는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하준이 재롱잔치한 거 영상 받았는데 같이 보자. 화면 가득 손주 녀석의 얼굴이 보이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얼굴에도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율동을 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손주 모습에 넋을 놓고 있는데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올케 언니 진짜 대단하다. 저 바쁜 와중에 하준이 재롱잔치 의상이며 소품이며 혼자 다 만들었대. 완전 금손이야, 금손. 뭐, 미나가 저걸 다 만들었다고? 응. 언니 SNS 보니까 일주일 내내 밤새서 만들었다고 사진 올라왔던데?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딸은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해 며느리의 SNS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낯선 세상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곳에는 제가 알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딸이 말한 재롱잔치 준비 사진들이었어요. 복잡한 디자인의 의상을 재봉틀로 받고 반짝이는 구슬을 한 땀 한 땀 붙이는 과정이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교함과 꼼꼼함은 웬만한 전문가 솜씨 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 회사에서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받았다며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동료들을 이끄는 당당한 모습은 제가 아는 어수룩하고 서툴기만 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저는 홀린 듯이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갔다는 해외여행 사진에서는 분 단위로 짜인 듯한 완벽한 여행 계획표를 자랑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직접 조립한 가구와 세련된 소품들로 꾸민 인테리어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애의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빈틈없이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재봉틀을 돌려 아이 옷을 만들고 해외여행을 분 단위로 계획하는 유능하고 똑 부러진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해 간장 종지 하나를 덜렁 내놓고 토스트 하나도 새까맣게 태우는 무능하고 서투른 여자. 어째서 차가운 의심이 독초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나한테만 저렇게 바보가 된단 말인가. 그 모든 서투름과 무능함이 혹시 저를 향한 의도된 연기는 아니었을까요?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일부러 못하는 척, 서투른 척하며 제게서 멀어지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날의 모든 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생각이 짧았다는 변명, 값비싼 선물로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모든 것이 저를 기만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다시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며칠 뒤 제 마음을 떠보려는 듯한 친구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는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정혜야, 너 혹시 아들네랑 무슨 일 있었니?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걱정이 태산이더라. 저는 참았던 울분을 친구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부터 며느리의 SNS에서 본 이야기까지 전부 다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고, 속 많이 상했겠네. 근데 정혜야,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밖에서는 얼마나 잘하는데.
집안일은 젬병인 애들이 태반이야.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게다. 그냥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친구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상처를 그저 그런 세대 차이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어요. 이건 단순히 살림을 못하고 자라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성의의 문제였지요. 저는 친구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아들에게서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번 주말에 딱 한 번만 저희랑 저녁 먹어주면 안 될까? 미나가 엄마 모시고 가고 싶다고 좋은데 예약까지 다 해놨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저희 피하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자식과 등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예약한 곳은 아주 비싼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 옆에 붙어 앉아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 접시에 쉴 새 없이 음식을 올려주고 물이 비면 먼저 따라주었죠.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모든 친절이 제 눈에는 그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식적인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즐겁게 떠들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죠. 저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런 식의 식사 자리나 값비싼 선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요. 저 아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며느리와 아들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고 웃어주기에는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선명했죠. 가슴에 박힌 가시는 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저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 조촐하게 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리며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만의 중요한 의식이었지요. 그날도 저는 남편의 사진을 정성껏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속이 상해서 밥도 잘 못 넘겨요. 당신 아들놈은 그걸 알기나 할까요? 며느리라는 아이는 또 어떻고요?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버텨야 하는 건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있다면 나한테 뭐라고 해줬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이었는지
그 아이들이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야 한다. 말이나 선물로는 전해지지 않는 마음이라면 똑같은 경험으로 되돌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복수심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몸부림인지 저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차갑고 모멸적인 순간을 그들의 눈앞에 고스란히 재현해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결심이 서자 제 마음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웬일이야? 전화 다 하고. 제 전화에 아들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음을 풀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 들뜬 목소리에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응, 엄마. 이번 주말에 미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너라.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엄마? 그래. 와라. 내가 저녁을 차려주마.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냉기를 어리석은 아들 녀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드디어 자신들을 용서했다고만 생각하고 아이처럼 기뻐 날뛰었죠. 알았어, 엄마. 고마워. 토요일에 바로 갈게. 미나한테도 얼른 얘기해야겠다. 아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심판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될 것이었지요. 주말이 되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마룻바닥, 정갈하게 정리된 살림살이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하여 곧 들이닥칠 혼돈과 파국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일이 되기 하루 전인 토요일,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이것저것 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해에 갓 지어 가장 밥맛이 좋다는 쌀 한 포대만을 샀습니다. 최고의 쌀로 지은 밥. 그것이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할 유일한 성의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의 도구가 될 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이 당신 기일인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당신도 다 지켜봐 주세요. 내가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그리고 저 어리석은 아이들이 부디 제가 차리는 밥상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가올 저녁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차례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토요일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자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는 활짝 웃는 얼굴의 아들과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예쁜 상자에 담긴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풀린 것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인 모양입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서 오너라. 저는 그들이 내미는 케이크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오랜만에 방문한 저희 집을 둘러보며 엄마 집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 라며
어색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래, 손님 온다니까 좀 치웠지. 앉아 있어라. 곧 저녁 차려줄게. 저는 그들을 소파에 앉혀두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끓고 있지도 않은 주전자 물을 올려놓고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 닦는 척을 했지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불안하게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즐기며 저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을 때 드디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저녁 먹자.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그간의 앙금을 모두 씻어내는 의미로 정성 가득한 화해의 밥상을 차려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다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2공기,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얼어붙은 미소를 거두지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밥과 간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식탁을 감싼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표정을, 그들의 눈동자를, 그들의 얼어붙은 숨결을 하나하나 뜯어볼 뿐이었죠. 이 밥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제 입으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그 커다란 눈망울에 투명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 2방울. 뜨거운 눈물이 하얀 밥 위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흑. 처음에는 입술을 깨물고 참아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져나온 울음은 복물처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럽고 절박한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흐어엉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는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펑펑 우는 며느리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분노와 원망의 얼음성이 며느리의 저 뜨거운 눈물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어 겨우 조금 진정이 된 며느리가 띄엄띄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할 줄 아는 음식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 끓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울음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는 처참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찬 싸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의 그 맛있는 반찬들 옆에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는 못난 며느리라고 욕하실까봐.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랬던 거구나. 막상 어머니가 오셨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핑계를 대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간장에 밥이라도 드리면 적어도 굶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너무 바보 같았어요.
며느리의 고백에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상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며느리는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기만하는 영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울고 있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겁먹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비싼 한우 세트도 어색했던 한정식 집도 모두 저를 기만하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 방법조차 몰라 허둥댔던 그들의 서툰 몸짓이었던 겁니다. 제 가슴을 꽉 채우고 있던 뜨거운 분노가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쓰러움,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허탈함까지.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제 앞에 놓인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복수를 위해 차렸던 이 차가운 밥상이 역설적이게도 며느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꺼내 보이는 따뜻한 열쇠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힘이 빠져나간 기진맥진한 물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미나의 울음 섞인 고백은 제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영악한 여우일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는 사실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고슴도치와 같았어요. 저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가진 뾰족한 가시에 스스로 찔릴까봐 두려워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참을 목 놓아 울던 며느리는 제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서투름을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밥 한 번 해본 적 없었고 결혼 후에는 맞벌이를 핑계로 늘 배달 음식과 즉석식품에 의존해 왔다고요. 요리라는 것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며 잘 차려진 밥상은 그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풍경인 줄로만 알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반찬들은 너무 맛있어서 꼭 마법 같았어요. 저는 평생을 가도 저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찬을 해오신다고 할 때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제 텅 빈 냉장고와 서툰 솜씨를 들킬까봐.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제가 반찬을 싸들고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지, 왜 그날 빈손으로 오라고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는지. 그것은 저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 녀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먼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미나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엄마 속상한 것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리고는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같이 장보고 서툴러도 함께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혼자 그렇게 끙끙 앓았어. 당신이 밥 못한다고 타박할 남편 아니잖아, 나. 아들의 다정한 위로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을 휘젓던 분노와 원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는 안쓰러움과 함께 옅은 책임감 같은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나는 그저 미워하기만 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죠. 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밥과 간장 종지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우는 며느리의 등을 툭 하고 두드렸습니다. 뚝 그치거라. 제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밥 안 먹고 울기만 하면 배 안 고프냐? 일어나. 나와 같이 장 보러 가자. 네. 장을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간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오늘 저녁은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겠다. 어서 일어나거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울지 못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을 향해 걷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 하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침묵이었죠. 시장에 들어서자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화점 지하식품관이나 대형마트만 다녀봤을 그 아이에게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의 풍경은 분명 낯선 신세계였을 겁니다. 자, 잘 보고 배우거라. 음식의 시작은 장보기부터다. 저는 며느리를 옆에 세워두고 본격적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채소 가게였어요. 콩나물을 살 때는 이렇게 허리가 너무 길지 않고 통통한 걸로 골라야 아삭하고 고소하단다. 너무 하얗고 예쁜 건 약품 처리를 했을 수도 있으니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 게 더 좋은 것이야. 저는 콩나물 한 봉지를 며느리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난생 처음 장바구니를 든 아이처럼 어색하게 봉지를 받아들었죠. 다음은 두부 가게였습니다. 두부는 찌개용인지 부침용인지에 따라 골라야 한다. 찌개에 넣을 것은 손으로 살짝 눌러봐서 단단한 걸로 골라야 끓여도 잘 부서지지 않아. 부침용은 이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사야 고소하고 맛있지. 두부 한 모를 고르며 설명하는 제 말을 며느리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학생 같아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이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골랐다. 저는 단골 닭집으로 가 가장 실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아 토막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닭 손질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닭고기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껍질은 노르스름하고 윤기가 돌며 살은 분홍빛이 도는 것이 신선한 닭이라고요. 며느리는 제 설명을 들으며 진열된 닭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옅은 호기심과 흥미가 서려 있었어요. 그렇게 감자, 양파, 대파, 풋고추까지 사고 나니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자기가 들겠다며 제 손에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 뼘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앞치마부터 둘러라. 우리는 나란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닭을 깨끗한 물에 씻어 한번 데쳐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닭고기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야 불순물과 잡내가 없어져서 국물이 깔끔해진단다. 이런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가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야. 제가 닭을 손질하는 동안 며느리에게는
콩나물 다듬는 일을 시켰습니다. 반찬은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하나씩 정성껏 떼어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야 며느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툰 솜씨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더디고 모양도 엉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부엌에는 보글보글 닭이 익어가는 소리와 콩나물 다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차가운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조심스럽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본격적인 닭볶음탕 만들기가 시작되자 어색했던 부엌은 금세 작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내리면 며느리가 허둥지둥 따르는 시기였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요. 미나야, 감자랑 당근은 너무 작지 않게 큼직하게 썰어라. 오래 끓여야 하니 너무 작으면 다 뭉그러져 버린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있는 힘껏 칼질을 했지만 감자는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크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았죠. 저는 며느리의 손에서 칼을 넘겨받아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듯이 써는 게야. 며느리는 제 손놀림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제가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3스푼을 넣으라고 하자 며느리는 양 조절에 실패해 고추장을 거의 반통이나 부을 뻔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그 손을 붙잡았지요. 아이고 얘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짜서 어떻게 먹니? 모든 음식은 간이 생명이다.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봐야 하는 게야. 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다. 배우는 과정인데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저는 며느리가 만든 양념장에 다진 마늘과 생강, 간장과 설탕을 추가하며 맛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는 설탕 같은 단맛을 먼저 넣어서 입자를 잘 녹여줘야 나중에 양념이 겉돌지 않고 재료에 착 달라붙는단다. 이런 작은 비법들을 알려줄 때마다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재료와 양념장을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도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냄비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닭볶음탕이 익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우리 사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 없이 일했던 이야기, 동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 등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 또한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어머니께 호되게 살림을 배웠던 이야기,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매일같이 다른 밥상을 차리며 행복을 느꼈던 이야기. 며느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이따금씩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닭볶음탕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요리였죠. 때마침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 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엄마, 미나, 괜찮아?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은 부엌에 가득한 맛있는 냄새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저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뭐하냐? 상 차리는 것 좀 도와라. 내 아내가 오늘 큰일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닭볶음탕을 먹었습니다. 맛을 보니 역시나 제 입에는 조금 짰고 감자는 살짝 설익었더군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미나, 당신 완전 소질 있는데? 엄마한테 하루 배우니까 솜씨가 바로 다르네. 아들의 칭찬에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지요. 간장 밥상 앞에서 흘렸던 차가운 눈물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제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언제부터 요리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나라고 처음부터 잘했겠니? 너처럼 태우고 짜게 만들고 수없이 실패하면서 배운 게지. 시어머니께 야단도 많이 맞았단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제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게다, 얘야.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요리란다. 제 말에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는 제 방에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됐다. 어서 들어가 자거라. 내일 아침에는 오늘 다듬은 콩나물로 콩나물국 끓여 먹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제는 함께 부엌에 서서 내일 아침 메뉴를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색했던 부엌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닭볶음탕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 미나에게서 찾아왔지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을 요리 배우는 날로 정해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서는 것이 새로운 주말 일과가 되었어요. 두 번째 수업 메뉴는 가장 기본적인 밑반찬들이었습니다. 고소하게 볶아낸 멸치볶음,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새콤하게 무쳐낸 오이 무침. 저는 멸치를 볶을 때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 비법부터 계란찜을 화산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불 조절의 기술까지 제가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살림의 지혜들을 하나씩 전수해 주었습니다. 미나는 스펀지처럼 제 가르침을 빨아들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는 잦았어요. 계란찜은 소금 조절에 실패해 바닷물처럼 짜게 되기도 했고 오이 무침은 너무 오래 버무려 숨이 다 죽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실수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다음번엔 소금을 반만 넣어야겠어요. 라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평일에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 지금 퇴근하고 마트에 왔는데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는 부침용으로 사야 해요. 찌개용으로 사야 해요? 저 어머니, 멸치볶음 할 때 설탕을 먼저 넣는 거였어요. 간장을 먼저 넣는 거였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대신 직접 저녁을 차리려 노력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은 대견함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그 시간은 더 이상 어색한 통화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 망했어요. 어떡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날이 아들 생일이라 제게 배운 대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역국은 간이 맞지 않고 잡채는 면이 다 불어떡이 되어버렸다고요. 혼자서 처음으로 도전한 생일상이었는데 완벽하게 망쳐버린 것에 속이 상해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안 되나 봐요. 그냥 다 버리고 나가서 사 먹어야겠어요. 저는 요리에 재능이 없나 봐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자책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제 신혼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첫 생일상을 차리다 국을 태워 먹고 온 집안에 연기를 채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타박상 한두 번 입는다고 걷기 포기하는 아기는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게야라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제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미나야, 괜찮다. 처음인데 그 정도면 아주 잘한 게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란다. 선우도 내 마음을 알면 불어 터진 잡채라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어줄 게다. 그러니 속상해하지 말고 남은 음식 들고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가 맛있는 잡채로 다시 만들어주마. 제 말에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떡이 된 잡채와 간이 안 맞는 미역국을 들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퉁퉁 부른 잡채를 볶음밥으로 변신시키고 미역국에는 국간장과 다진 마늘을 더해 깊은 맛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은 특별한 생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를 더욱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여느 때처럼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한 권 꺼내 제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노트를 펼쳐본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가르쳐준 요리법들이 삐뚤빼뚤한 며느리의 글씨와 아이가 그린 듯한 귀여운 그림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표 닭볶음탕, 포인트 닭은 꼭 한번 데쳐서 잡내 제거하기, 감자는 큼직하게, 초간단 멸치볶음, 설탕 먼저, 간장은 나중에, 안 그러면 딱딱해짐 중요. 화산 폭발 계란찜, 뚝배기를 불에 달군 후 약불로 줄이는 게 핵심. 어머니의 비밀. 각각의 레시피 밑에는 어머니 맛의 비결, 참기름 한 방울과 사랑. 시장에서 배운 것,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낸다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했던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진심이 담긴 우리 둘만의 역사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요리 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의 맛과 이야기를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에 담긴 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 언제 다 이렇게 적었니? 어머니께 배운 날 바로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릴까 봐요. 이건 저만의 비밀 레시피 노트예요. 나중에 하준이 크면 할머니의 손맛이라고 알려주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저희 집안의 역사이자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그리고 다시 그 며느리에게로 이어지는 사랑의 유산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책이구나. 우리의 부엌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레시피와 함께 사랑과 이야기가 익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 레시피 노트는 이제 제법 두툼해졌고 그 아이의 요리 실력도 일취월장했지요. 더 이상 제게 전화해서 간장과 설탕의 순서를 묻는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만능소서 써보셨어요? 아주 편하고 맛있어요. 라며 제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 글쎄다,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 왜 그러니?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께 꼭 대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배만 비워서 오시면 됩니다. 장난기 가득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오라고 저를 초대했던 그날의 통화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부담감 대신 자신감과 애정이 넘치는 그 목소리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지요. 약속한 주말, 저는 다시 4시간의 버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멀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들 집에 갈 때의 막연한 기대감도 간장 밥상 사건 이후의 차가운 분노도 이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제 첫 번째 수제자의 졸업 작품 발표회를 보러 가는 스승의 마음처럼 뿌듯하고 따뜻한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감쌌습니다. 한때 향수 냄새와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던 그 공간은 이제 사람 사는 집의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냄새냐? 온 동네 잔치라도 벌인 게냐? 제 너스레의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그동안 가르쳐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멸치볶음, 화산처럼 예쁘게 부풀어 오른 계란찜, 아삭하게 무쳐낸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얼마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잡채까지. 아직 모양새는 조금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릇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만큼은 그 어떤 대가의 음식보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가장 중앙에는 커다란 뚝배기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백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추와 인삼, 그리고 제가 알려준 비법 약재까지 넣어 푹 고아낸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표 약초 백숙이었습니다. 미나야, 너가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준비했단 말이냐? 제 물음에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부터 꼬박 준비했어요. 어머니께 처음으로 제 손으로 차린 온전한 밥상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아직 어머니 솜씨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간장 종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눈물과 상처 대신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음식들이 넘칠 듯이 차려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백숙의 가장 부드러운 다리살을 정성껏 발라 제 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그날 제게 간장 밥상을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거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죄송했고, 그리고 정말 많이 감사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발라준 닭다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푹 고아져 부드러운 살코기와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구수한 국물의 맛.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백숙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청출어람이네, 우리 며느리. 나보다 낫다 얘. 제 칭찬에 며느리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 봐. 내가 우리 아내 소질 있다고 했지. 라며 자기 일처럼 뿌듯해했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간장 종지 하나로 시작되었던 우리 사이의 길고 추웠던 겨울은 이제 따뜻한 닭 한 마리의 온기로 완전히 녹아내려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로소 진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약입니다. 어떤 상처는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 잊게 만들고 또 어떤 상처는 정성껏 어루만져 새살이 돋게 하지요. 며느리 미나의 눈물 젖은 밥상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시간은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의사 선생님처럼 작용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사이에 어색하고 서먹했던 상처 위에는 단단하고 윤기나는 새살이 빼곡하게 돋아났습니다. 이제 미나는 더 이상 제게 요리법을 묻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장 가실래요? 맛있는 알배추 나왔을 것 같아요. 라며 먼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살가운 딸이 되었죠. 아들 녀석은 더 이상 제 눈치를 보거나 아내를 변명하기에 급급한 어중간한 남편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2팔을 걷어붙이고 제 아내와 어머니의 요리 수업에 훌륭한 보조 요리사로 참여하는 든든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그의 겨울, 첫 김장을 함께 담그면서 찾아왔을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혼자서 수십 포기의 배추와 씨름하며 김장을 담그곤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이 쑤셔도 자식들 1년 먹을 양식을 챙겨보낸다는 생각에 고단함을 잊곤 했지요. 올해도 여느 때처럼 혼자 김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글쎄다, 다음 주쯤 날을 잡아야지. 다 되면 너희 집에 한 통 보내주마. 아니요, 어머니. 저도 올해는 김장 꼭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힘드신데 저랑 선우 씨가 가서 거들어 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어머니 감독 아래서 한번 담가보고 싶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해졌습니다. 김장. 생각만 해도 고되고 번거로운 그 일을 며느리가 먼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다니요.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기특한지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그러자 어서 오너라 하며 아이처럼 웃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아들 내외는 정말로 전투에 나서는 군인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빨간 고무장갑과 방수 앞치마까지 야무지게 챙겨왔더군요. 우리는 거실에 커다란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절인 배추와 양념 속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자, 김장의 기본은 속을 버무리는 것부터다. 너무 짜거나 매우면 1년 내내 두고 먹기 힘드니 간을 잘 맞춰야 해. 저는 제가 수십 년간 맞춰온 황금 비율의 양념을 며느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알려준 대로 고춧가루와 멸치액젓, 새우젓과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정성껏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낑낑거리며 절인 배추를 나르고 각과 무채를 썰었지요. 온 집안에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양념이 너무 뻑뻑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땐 배즙이나 양파 간 것을 조금 더 넣어주면 시원한 맛도 나고 농도도 맞춰진단다. 와, 정말이네요. 어머니는 정말 요리 박사님이세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빨간 양념을 묻혀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열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 속을 꼼꼼하게 채워 넣는 솜씨가 제법 야무졌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함께였기에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축제 같았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십 포기의 김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긴 빨간 김치들을 보니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보며 아이처럼 뿌듯해했죠. 어머니, 이제 저도 김치 담글 줄 아는 며느리예요. 그래, 아주 잘했다. 올해 김치 맛은 아주 일품이겠구나. 저는 그날 저녁 갓 담근 겉절이와 함께 뜨끈한 수육을 삶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담근 김치를 맛보더니 와, 우리 아내 솜씨가 이 정도였어? 이제 식당 김치는 맛없어서 못 먹겠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칭찬에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제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지요. 그날 며느리는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를 커다란 통에 가득 담아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손주 하준이 덕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무얼 해줄까 물으니 하준이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가 해준 계란찜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찜도 맛있는데. 네, 근데요, 엄마가 해준 계란찜은 할머니 계란찜이랑 맛이 똑같아요. 엄청 부드럽고 하나도 안 짜고 최고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인 아이의 입에서 엄마의 맛과 할머니의 맛이 똑같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제가 며느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맛이 이제는 온전히 저희 집의 맛, 우리 가족의 맛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 맛있는 계란찜 해줄게. 할머니랑 엄마랑 맛이 똑같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찜으로. 그날 제가 만든 계란찜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저는 손주의 그 순수한 한마디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는 식사는 어색하거나 불편한 시간이 아닌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지요.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 녀석이 짓궂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봐요. 그때 미나가 간장밥 줬을 때 속으로 이 괘씸한 것 두고 보자 하고 생각했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여보,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저 진짜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고요. 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때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팠던 그 기억이 이제는 우리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된 것이지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냐. 괘씸한 정도가 아니었지.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단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펑펑 우는 걸 보니 그 어떤 미운 마음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 아마 그때 울지 않고 끝까지 버텼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고 있지 못했을 게다. 제 말에 며느리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간장밥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철부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됐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인걸. 그 간장 종지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셈이니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아픈 기억은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아들, 서툰 솜씨로나마 따뜻한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사랑스러운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의 맛과 엄마의 맛이 똑같다고 말해주는 귀한 손주까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행복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의 부엌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집의 이야기는 이제 미나의 부엌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식탁으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간장 종지 하나로 시작된 이 기나긴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푹 고아낸 진한 닭백숙 한 그릇으로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의 식탁 위에는 또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피어오르게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가 정성껏 담가준 김치를 한 점 집어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